자, 이 시간에는 부동산 정책에서 토지 정책 들어갈 텐데 교재 276페이지죠. 거기 보면 지역지구제. 자, 지역지구제에 대한 내용 간단하게 확인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임대주택 정책 중심으로 확인할 텐데 먼저 이제 지역지구제 봤더니 목적을 보세요. 276페이지. 토지의 적성과 기능에 적합한 용도를 부여함으로써 국토 이용 질서 확립과 토지의 효율적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며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 이게 포인트. 자, 지난 시간에 잠깐 확인할 때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부익과라는 여러 가지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해서 어떻게 한다? 규제한다 그랬잖아요. 그 규제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용도지역 지구제였거든요. 그래서 그 용도지역 지구제가 시행됐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보자. 자, 그러면 뭐 똑같진 않겠지만 자, 이 동네에 지역지구제를 시행한다 이 말은 여기는 주거지역, 여기는 녹지지역, 여기는 상업지역, 여기는 공업지역 이렇게 해서 토지의 적성과 용도에 적성과 기능에 맞는 용도를 부여해서 그 용도에 맞춰 이용하도록 규제하는 것이 바로 지역지구제. 그러면 주거지는 공장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주거지에 공장 들어오면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이 되는데 이걸 못 들어오게 한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을 어떻게 하고 규제하고 여기에 공장에 들어서면 부의 유부 효과 발생할 수 있죠. 따라서 그것이 못 들어오게 한다는 것은 부의 유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해서 시장의 실패를 수정할 수 있고 그래서 사회의 자원 배분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다. 이것이 이제 지역지구제 지정의 목적 간단하게 체크하시면 돼. 자, 그러면 이런 지역지구제 시행됐을 때 나타난 효과를 한번 보자. 자, 그러면 여기에 지역지구제 시행된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것이거든요. 그에 따라서 그러면 어울리지 않는 토지를 규제한다는 것은 가치 하락의 위험이 그만큼 작아지는 것이죠. 따라서 단기에는 가치 하락 위험이 작아지니까 기대 수익이 높아지면서 단계는 그 지역의 주택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고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하면서 이만큼의 초과 수요 발생해서 단계는 가격 또는 임대료가 상승한다. 가격이 상승한다. 그럼 상승하면 원래 가격은 수요자도 공급자도 만족하는 가격이 있는데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은 그만큼 공급자에게는 초과 이윤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가격 상승만큼 공급자에게 초과 이윤이 발생하고 초과 이윤이 발생하면 당연히 공급이 증가하는데 단계는 지난번에 배웠죠. 단계는 공급을 증가시킬 수가 없다. 왜? 기존 생산 설비 이외에 추가적인 설비를 갖추거나 경쟁 기업이 시장에 진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상황 것이고 장기로 넘어가야 공급이 증가된다. 언제까지? 초과 이윤이 소멸시까지 공급이 증가하는데 문제는 공급이 변함에 따라서 생산비가 변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 산업의 비용 일정 산업인 경우하고 비용 증가 산업인 경우 대비해서 확인해 보면 먼저 공급이 증가돼 아무리 공급량을 증가해도 전혀 단위당 생산비가 변화가 없는 경우 이것이 비용 일정 산업이죠. 이런 경우에는 생산비가 변화가 없으면 당연히 가격이 원래 상태로 회복됨으로써 초과 이윤이 소멸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가격이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공급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가격은 어떻게 되고 원래 수준 주택의 양은 증가. 그래서 비용 일정 산업은 S-까지 공급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가격은 어떻게 되고 상승하고 가격은 원래 수준이죠. 불변이네. 원래 수준. 가격은 원래 수준. 그리고 주택의 양만 어떻게 된다. 주택의 양만 증가한다. 그러면서 이만큼의 초과 이윤은 소멸되는 게 맞고 그러나 주택 건설 산업이 비용 증가 산업인 경우에는 즉 생산량의 증가됨에 따라서 단위당 생산비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여기까지 공급이 증가해서 가격이 원래 상태에 회복되어버리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공급량의 증가됨에 따라 증가된 생산비 상승분만큼 손해가 되어버려요. 따라서 생산비가 상승한 만큼 가격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만큼 공급을 더 늘리지 못하고 그보다 더 적게 공급량을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가격은 원래보다 어떻게 되고 원래보다 상승. 왜? 생산비가 증가된 것만큼 상승. 그래서 S2-까지만 공급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가격은 생산비가 증가된 것만큼 상승하고 주택의 양은 어떻게 되고 주택의 양은 증가하되 비용 일정 산업보다는 적게 증가한다. 여기까지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장기에는 초과이윤이 소멸되면서 공급이 증가하되 생산비가 변화 없으면 가격도 변화가 장기는 없는 것이고 생산비가 상승하면 그에 따라서 가격도 상승한다. 이게 포인트이고 양은 당연히 다 증가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지역지구제가 시행됐을 때 단기적, 장기적 효과 이것이 277페이지 위에 그림까지 딱 설명된 것이고 지역주거제의 독점 문제에 그랬는데 이건 뭐냐면 자 지역주거제가 어느 특정 지역에만 시행됐다. 이 말은 경쟁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지역에 지역이 시행되면서 단기에 주택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상승해서 이만큼의 초과이익이 발생해도 장기에는 공급량을 늘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경쟁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따로 추가적인 공급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그에 따라서 이만큼의 초과이윤은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초과이윤 누가 먹냐? 지역주택 시행도 이전에 소유했던 사람들은 오르기 전에 샀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얼마든지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지역주택 시행도 이전에 소유했던 경우를 사전적 독점이라 그래요. 따라서 사전적 독점의 경우는 초과이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사후적 독점 즉 지역주택 시행된 이후에 산 사람은 이미 오른 다음에 샀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이런 사람들이 이미 오른 다음에 샀기 때문에 대가를 다 이미 지불 해버렸거든요.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초과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이런 경우를 사후적 독점이라 그래요. 따라서 지역주거제가 독점됐을 때는 초과이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 초과이윤은 누구만? 그 기존의 소유자들이죠. 즉 사전적 독점의 경우에만 초과이윤이 발생한 등의 자원의 부적절 할당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이렇게 딱 정리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단기적, 장기적 효과 그에 따른 내용들 간략하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끝. 여기까지. 그 다음에 나머지 새로운 지역지구 유형에서 뭐 유도 지역지구제 278 넘어가서 성과주의 지역지구제 계획단위 개발 쭉 있는데 이것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출제빈도 거의 없으니까 그냥 꼭 100점 맞아야 되는 경우 아니면은 안 봐도 상관없거든요.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토지은행제도 간단하게 확인. 토지은행제도는 정부가 미리 싼 값에 미개발 토지를 대량으로 매입해서 비축하고 있다가 나중에 토지 수요 증가에 대응해서 비축했던 토지를 다시 공급하는 공급마가 또는 임대하는 그런 형태가 바로 토지은행제도. 그럼 이건 결국은 정부가 사들였다가 다시 파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전형적인 직접적 개입입니까? 아니면 간접적 개입입니까? 당연히 직접적 개입이 되는 것이죠. 그 정도 틀 확인하고 특히 토지은행제도는 토지 수용과 비교했을 때 토지 수용은 강제 수용이지만 토지은행은 강제성이 토지 수용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도 일부 차이가 있다는 거 간략하게 정리하고 확인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내용 참고해서 읽어보세요. 썩 중요한 거 아니까 참고로만 쭉 보시면 되고 나머지 281페이지 넘어가서 토지 공개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기타 뭐 그 개발이익 환수 방법에서 토지 국유화 초과매수 방식 이런 거 있는데 이것도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참고로만 쭉 읽어보시고 이건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냥 그 책 한번 읽어보는 정도의 수준으로서 이해되면 다행이고 안 돼도 그냥 큰 문제 없으니까 넘어가도 문제 없는 거거든요.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샅샅이 다 뒤져서 공부하는 거 중요하겠지만은 그거보다는 실제 시험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중심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원리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282페이지 보시면 주택정책에서는 다른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뭐 주택정책의 목표 내용 이것은 그냥 말 그대로 원론적인 것이니까 읽어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이제 284페이지 주택정책의 내용에서 임대료 규제 임대료 보조 그리고
공공주택 정책 이 세 가지가 포인트죠. 자, 요거 지금부터 하나하나 확인해 봐요. 자, 먼저 임대료 규제부터 잠깐 볼 텐데 임대료 규제는 가격 통제 정책이더라. 자, 그러면 임대료 규제하기 전에 먼저 가격 통제 정책 보면 가격 통제는 크게 두 가지. 최고 가격제가 있고 최저 가격제. 최고 가격제는 가격에 상한선을 정해놓고 너네들 이 이상 받지 마 라고 규제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 보호하려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부동산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임대료 상한제, 다른 말로 분양가 통제, 임대료 통제, 이것이 전형적인 최고 가격제 부동산의 예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최저 가격제는 가격에 한선을 정해놓고 그 이상으로 지불해라. 이건 누구 보려면 생산자 보호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냐면 지금 안 쓰는데 옛날에 최저고가제, 그죠? 이것은 그 가을에 추곡 벼 수매할 때 최저가를 정해서 그 이상으로 수매해라, 이런 것들. 또 다른 거 있으면 이제 최저임금제, 임금의 한선을 정해놓고 그 이상 지급해라. 이건 노동의 공급자 보호하려고. 이런 것이 바로 최저가격제인데, 이 최저가격제는 부동산에서는 쓰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의미만 간단하게 확인해서 보시면 되고, 핵심은 최고가격제. 그러면 이런 최고가격제가 시행됐을 때 나타난 여러 가지 효과를 잠깐 한번 확인해 봐요. 그러면 자, 규제가 있기 전에 그래프를 보면 규제가 있기 전에 시장에 수요 공급이 이렇게 주어졌다. 그러면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가 이렇게 형성되고 있었는데, 가격을 갖다가 최고가격제 상한선을 정해서 규제한다 할 때 규제를 갖다가 균형 가격을 규제하는 것은 규제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이죠. 뭐 규제 하나 많아지 뭐, 그죠? 따라서 이제 규제를 할 때는 균형 가격보다 높게 규제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균형 가격보다 낮게 규제할 수도 있고 그렇더라. 그럼 먼저 높게 규제하는 경우. 높게 해서 자, 규제가 없으면 얼마에? 피제로에 거래하고 있는데 이만큼 해놓고 야, 너네들 이상 받지 마 하고 규제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거래 가격은 균형 가격입니까? 아니면 규제 가격입니까? 안 되면 잠깐. 자, 지금 규제가 없을 때 시장의 균형 가격은 10,000원이에요. 10,000원. 근데 정부에서 야, 너네들 12,000원 이상 받지 마 하고 규제했어요. 그러면 12,000원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12,000원 넘지 않는 선에서 받으라는 얘기예요? 12,000원 넘지 않는 선에서 받으라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균형 가격이 얼마니까? 10,000원이니까 그냥 거래되는 가격은 10,000원이다 이거지 꼭 12,000원에 거래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균형 가격은 10,000원으로 거래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균형 가격보다 높게 규제하는 경우는 규제 하나 많아.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 반대로 낮게 규제하는 경우. 자, P1으로 규제했다. 얘기는 예를 들어서 7,000원으로 딱 규제해서 야, 너네 7,000원 이상 받지 마. 거래되는 가격이 얼마인데? 10,000원인데 7,000원 이상 받지 마 하고 규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는 얼마 해야 돼? 7,000원 넘으면 안 되니까 7,000원에 거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규제 가격으로 거래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균형 가격보다 낮게 규제하는 과정에서 공급량은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공급량 이만큼밖에 안 되고, 반대로 싸니까 수요는 많아지면서 이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초과 수요 발생한다. 그러면 초과 수요 발생하면 가격이 상승해야 되죠? 근데 상승할 수가 없어. 왜? 눈 부릅뜨고 규제하고 있으니까. 따라서 공급량은 그대로 상태에서 또 수요는 많으면서 이만큼의 초과 수요 발생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가격 올릴 수가 없다 보니까 이만큼의 거래할 수밖에 없더라. 초과 수요 발생하더라. 그러면 이제 문제는 초과 수요 발생한다는 것은 이만큼은 필요한데 아직 사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꼭 필요한데 이거밖에 없어도 못 사네. 그러면 이제 꼭 필요한 사람은 어떻게 살라? 음성적인 거래를 통해 살라고 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암시장이 형성되고, 암시장이 형성되면서 암시장이 형성되는 가격은 훨씬 더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더라. 그러면서 규제 가격과 암시장에서의 가격이 이만큼 차이가 발생하면서 이만큼의 여러 가지 암시장에 이익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분양가를 통제했을 때
통제된 분양가와 거래되는 시장에서 분양가의 차이가 되면서 이것이 이른바 뭐가 돼요? 프리미엄이죠. 전매 차익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설명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최고 가격제의 기본적인 효과.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284페이지 제일 위에 그림에 표에 보면 효과를 보면 최저가격제는 볼 거 없어요. 부동산에 시행되는 거 없으니까 볼 거 없고 최고 가격제를 보니까 효과 보세요. 밑에 표. 초과 수요 발생한다. 암시장이 형성된다. 공급의 질이 저하된다. 왜? 이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이거밖에 못 받게 하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따라서 이만큼 생산비를 줄일 수밖에 없어. 그럼 생산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 보니까 질이 어떻게 되고? 저하되고. 그리고 개발업자, 공급자가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공급자가 투자를 기피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균형 수급량보다 공급이 감소해서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가격이 상승시키면서 암시장 가격이 형성될 수가 있더라. 이것이 이제 경제 논리로 봤던 최고 가격제 효과거든요. 그럼 이걸 갖다가 이제 그 최고 가격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만 있어요? 임대료가 통제되는 것이 있고 분양가가 통제되는 것이 있고 두 가지거든요. 그랬을 때 임대료 규제 효과, 그 다음에 이어서 분양가 규제 효과 간략하게 정리 한번 해보세요. 먼저 임대료 규제 효과를 봤더니, 자,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높을 때는 어떤 효과 발생한다? 초과 공급 발생한다? 아니죠.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규제 하나 많아 하는 것이고,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을 때, 균형 임대료 낮을 때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 간단하게 정리. 285페이지 보세요. 기억에 2번의 기억 보면 끝에 뚱뚱한 것이 보세요. 초과 수요 발생한다 그랬죠? 초과 수요 발생한다. 이만큼의 초과 수요 발생한다. 두 번째 내려가서 D급번 보시면 공급되는 임대부동산의 저량이 감소한다. 이만큼에서 이만큼으로 감소한다. 그 다음에 이어서 기존의 D급번의 두 번째, 네 번째 줄 기존 임대부동산도 다른 용도로 전환하려고 한다. 왜? 자 보세요. 원래는 이만큼 임대를 받았었는데 이게 규제다 보니까 새로운 공급도 안 되지만 또 기존의 임대사 받은 사람들도 이걸 받고 있었는데 이거밖에 규제 못하다, 이거밖에 못 받게 하니까 나 짜증나네, 재미없어 그러면서 다른 용도로 전환시키려고 할 것이다. 근데 문제는 전환시키려면 이른바 시설 투자해야 되죠. 리모델링 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전환 비용이 소요된다는 얘기네. 그러면 전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보다 전환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더 크면 전환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전환 비용보다 수익이 작으면 전환이 안 돼버려요. 그러면 전환이 안 되면 계속해서 그냥 임대주택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재미가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 투자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질이 저하되고, 이렇게 해서 니을번 보세요. 임대부동산의 질적인 저하를 가져오고, 그리고 공급량은 적고 수요는 많다 보니까, 자 그러면 여기 살던 사람이 다른 데로, 동쪽 살던 사람이 서쪽 다른 데로 이사하게 됐다. 직장 옮겨서. 그럼 이럴 때 주택이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예요. 이만큼 부족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 살던 집을 내놓으면 어때요? 금방 나가요? 안 나가요? 모자라니까 금방 나가겠지. 근데 여기서 구하기가 초과 수요니까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어려우니까, 주택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주거 이동하기가 어렵겠네. 그래서 주거 이동이 저하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눌러 살 수밖에 없다 보니까 멀리 출퇴근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만큼 유동인구가 많아지니까 교통이 혼잡되면서 교통비용의 증가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이 증가된다. 그것이 니을번 딱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부동산의 질적 저하 발생하고, 또 저소득 임차들의 이동을 저하시켜 주택이 부족하니까, 그러면서 주거 이동이 안 되면서 교통비용의 증가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음에 보면 새로운 임차인들은 기존 임차인보다 더 불리한 위치. 왜? 자, 기존은 규제 임대로 냈으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그만큼 부족하다 보니까 새로운 임차인들은 주택 구매가 어려우니까 이만큼의 암시장, 즉 웃돈을 먼저 더 주어주고 이용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기존 임차인들보다 새로운 임차인들이 더 웃돈 주고 이용할 수밖에 없으면서 더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임대료 규제라는 여러 가지 효과 딱 정리하시면 돼요. 다 연계해서 확인하시면 되거든요. 분양가 규제 마찬가지.
가격 이제 임대 대신 이제 가격 분양가로 봤을 때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초과 수요 발생한다. 그죠? 공급자가 투자를 기피한다. 공급되는 재화의 질이 저하된다. 암시장이 형성된다. 그렇잖아요. 주택의 부족 현상이 초래된다. 뭐 이런 것들. 의의와 문제점 쭉 보세요. 다 똑같은 얘기들이거든요. 자, 문제점 보세요. 분양가격보다 시장가격이 커져서 이만큼 분양가와 시장가격의 차이가 커져서 전매 차익이 발생한다. 여러분들 285페이지 밑에 표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분양가와 시장가의 차이가 커지면서 전매 차익이 발생하고 투기적인 수요가 유발될 수 있고 이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이거밖에 못 받다 보니까 개발업자가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건설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수익성이 악화되면 공급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주택 공급이 어려워지고 감소하고 또 수익성이 저하되니까 건설업체의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전체적인 주택 생산성이 저하되고 그리고 이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이거밖에 못 받게 하니까 그만큼 자재를 싼 거 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질적 저하가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민간주택 공급도 위축돼. 특히나 왜? 분양가 통제했으니까 재미없으니까. 그래서 중고주택 가격 상승시키면서 이른바 전매차익 발생할 수 있고 또 실수요자들 여기 볼까요? 규제가 없었으면 이 가격에 살 수 있었는데 실수요자가 규제 있다 보니까 이 가격 이상을 받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거 보세요. 잠깐.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규제하게 되니까 사는 사람 훨씬 많아지고 매물은 줄어들어 버렸으니까 이만큼밖에 안 되고 초과 수요 발생해요. 그럼 서로 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럼 누구는 주고 누구 안 주면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따라서 이때 이제 어떻게 공급할 수밖에 없어요. 이른바 추첨. 그죠? 그럼 추첨해서 이만큼의 사람들은 당첨된 사람들이에요. 그럼 룰루랄라 재밌지. 인생이 그냥 꽃이 피어버렸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만큼 당첨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실수요자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실수요자가 이만큼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고 이만큼만 공급하다 보니까 낙첨되면서 이만큼의 실수요자가 꼭 필요한 경우 어떻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음성적인 신호를 통해서 암시장에서 높은 전매 차익 주고 살 수밖에 없으면서 오히려 실수요자가 암시장에서 프리미엄 피를 더 주고 사게 되기 때문에 더 높은 가격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그리고 주택의 과소비를 초래한다. 저소득층의 주택난이 더 심화되고 소득의 형평성이 저하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적정 가격보다 낮게 규제해서 보니까 일단 어때요? 그만큼 분양가 낮아지니까 자기 능력보다 더 넓은 주택을 소비하려고 하는 경향이 또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과소비예요. 그죠? 그런 과정에서 저소득층의 주택난이 더 심화될 수 있고 왜? 주택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소득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이런 것이 이제 분양가 규제로 인한 문제점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나오는 것이 선분양과 후분양이 나오는데 자, 이건 어떻게 연결되는 거를 잠깐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분양가를 통제하다 보니까 공급자가 재미가 없어요. 그죠? 분양가 통제하다 보니까 그럼 공급자가 재미가 없으니까 공급자가 어떻게 투자를 위축시키니까 주택 공급이 위축되면서 전반적인 주거 난이 더 심화될 수 있는 문제 발생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1960년대에 강남이 개발되고 아파트들 많이 들어서죠. 그러면서 아파트 들어서면서 아파트 투기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나라가 쓴 것이 바로 분양가 상한제. 이게 분양가 상한제를 쓰다 보면 아까 설명한 대로 어때? 개발업자가 수익성이 저하되니까 주택 공급이 위축되고 이미 대발 나올 수 있잖아요. 따라서 이것을 갖다가 무마시키기 위해서 대안으로 도입한 제도가 바로 선분양이에요. 원래 아파트는 다 지어서 상품 놓고 팔아야 맞는데 야, 너네들 분양가는 통제하는 대신에 너네들 선분양을 해줄게. 그러면 선분양을 하게 되면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미리 돈을 받고 물건값을 먼저 받고 개발하다 보니까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면서 가격 통제로 난 손실을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가 있다는 문제 발생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도입한 것이 바로 선분양제도거든요. 따라서 선분양제도는 분양가를 통제하는 과정에서 그에 따른 당근책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선분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선분양하면 분양이 잘 된다는 보장이 있냐? 당연히 잘 되죠. 왜? 지금 가격이 통제된 상태에서 싸니까 선분양하면 너도나도 다 달라드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선분양하면 그만큼 자금들이 쉬워지면서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더 가격, 아까 설명했던 데 가격 통제에 따른 여러 가지 손실을 상쇄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분양 장점을 보면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에 용이해지고 주택 공급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가 있다.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초기 주택 자금의 부담이 완화될 수가 있는 장점이 있다. 왜? 선분양하면 만약에 3억짜리면 3억을 한꺼번에 마련하지 않아도 계약금, 중도금, 잔금 차곡차곡 마련해도 되죠. 그래서 그만큼 자금 부담이 초기에 완화될 수가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고, 단점으로는 분양해놓고 부도 내면 어때요? 소비자 피해 커질 수 있죠. 그래서 시공사 부도 시 소비자 피해 커질 수 있는데, 이것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어때요? 분양 보증을 하게 되죠. 대주부에서. 그래서 분양 보증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택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 왜? 이미 돈은 받았겠다. 나중에 대충 지을 수 있죠. 그래서 질이 저하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통제된 상태에서 선분양하다 보니까 이른바 일단 당첨되놓고 나중에 그냥 딱지 팔아먹죠. 분양권 팔아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수요 등이 증가하면서 투기로 주장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분양은 이제 일반적인 정상적인 분양이라고 보시면 되죠. 특히 이제 분양가가 자율화되면 선분양했던 근거가 없어지면서 이제 후분양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인데, 후분양하는 것은 완공 후분양 또는 80% 공사 진행 후분양 이런 식이거든요. 그럼 그랬을 때 소비자 입장에서는 품질 비교 가능하고 시공사 부도 이용으로부터 해소될 수 있고 주택거래 투명성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 그대로 체크하시면 되고, 단점으로는 이제 후분양하면 한 번에 돈을 마련해야 되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3억이면 3억 한꺼번에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목돈만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고, 그리고 후분양하는 경우에는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이 빨리 안 되니까 자금 능력이 없는 개발업자들은 주택개발사업에 뛰어들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리고 대형 건설업체는 돈이 많으니까 얼마나 뛰어들 수 있고, 그래서 오히려 대형 건설업체의 독점 현상의 가능성이 더 증가될 수가 있는 단점들이 있다 해서 장단점 확인하는데, 후분양은 큰 의미 없고 선분양했을 때 장점과 단점들을 꼭 체크해서 확인. 이건 특히 분양가 통제와 연계해서 분양가가 통제됐을 때 통제된 분양가에서 주택 공급이 유지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그에 대한 당근처로 도입한 것이 바로 선분양이다. 연계해서 의미를 확인하는 게 훨씬 좋거든요. 거기까지 정리해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임대료 보조. 자, 가격 통제는 분양가 통제하고 임대료 통제 같이 연결해서 확인했고요. 이어서 이제 임대료 보조. 자, 임대료 보조 방식에는 크게 수요 측 보조와 공급 측 보조가 있는데, 간단하게 이것은 이제 임차인들한테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급 측 보조는 임대사업자한테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원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임대료 보조는 당연히 수요 측 보조가 일반적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공급 측 보조는 이제 여러 가지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니까 이건 따로 간단하게 확인할 것이고, 일반적 임대료 보조는 바로 수요 측 보조 방식인데,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거기 뭐뭐 있어요? 거기 보니까 287페이지 위에 가격 보조가 있고 뭐가 있고 현금 보조, 가격 보조를 집세 보조, 현금 보조를 소득 보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이가 뭐냐면 저소층에게 임대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와 관계없이 그냥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 바로 현금 보조, 소득 보조이고, 저소득층 임차인들에게 임대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격 보조는 저소득층 임차인들이 임대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해서 그 임차료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 바로 이것이 가격 보조 또는 집세 보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가격보조, 집세보조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냐면 바우처 제도 있죠. 바우처. 그죠? 바우처로 일부 지불해주고 나머지 시돈으로 지불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해서 가격보조가 있고 집세보조가 있는데 그 비교한 287페이지 비교한 표를 위에 보시면 소비자 효용 측면에서는 훨씬 더 현금 보조가 훨씬 더 효과가 크다. 왜냐하면 현금 보조는 임차하는 경우 관계없이 현금으로 줘버리는 것이니까 그만큼 선택의 폭이 넓어지죠. 그래서 소비자 효용 측면에서 훨씬 더 효과가 크다. 반대로 가격 보조는 용도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그래서 상대적으로 효과는 작은 것이고 반대로 저소층의 주택 소비량 증가라고 하는 주택 정책 목적 달성 측면에서 본다면 당연히 가격 보조가 현금 보조보다 더 효과는 크다. 왜? 가격 보조는 임차는 경우에 한해서 임차하기 때문에 임차를 꼭 해야 되면서 그러면서 저소득층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는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효용 증대 측면에서 본다면 현금 보조가 더 효과가 큰 것이고 여러 가지 저소득층의 주택 소비량 증가라고 하는 주택 정책 목적 달성 측면에서 본다면 가격 보조 또는 집세 보조가 더 효과가 크다. 이 정도만 간단하게 정리해 두시면 되고 그러면 가격 보조가 됐건 현금 보조가 됐건 일단 임대료를 저소득층 임차인에게 보조하면 어떤 효과를 발생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임대료 보조 이것이 이제 임대주택 시장에서 임대료를 보조해주면 저소득층 임차인들은 그만큼 어때? 주택 구매력이 커지니까 저소득층의 임대주택의 수요가 증가해요. 그러면 임대주택의 수요가 증가하면 그에 따라서 이만큼의 초과 수요 발생해서 단기의 임대료가 상승해요. 그죠? 그럼 단기의 임대료가 상승한다. 그러면 상승하면 원래 임대료에서 이만큼 임대료가 상승하면 상승한 만큼 공급자에게는 초과 이윤이 발생한다. 초과이윤이 발생한다. 그럼 당연히 공급이 증가되는데 단기에는 공급이 증가될 수가 없고 장기에는 공급이 증가될 수가 있다. 장기에는 공급이 증가될 수가 있다. 근데 문제는 이건 임대주택은 통상 저가 주택이거든요. 따라서 신규 공급은 어려울 수 있어요. 왜? 정부에서 일정 수준 이하 주택 신축을 금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니까. 따라서 신규가 공급이 제한됐으면 어쩔 수 없지만 신규로 또 저소득층 임차인들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때 신규로도 공급할 수 있고 아니면 임대주택이니까 기존의 고가주택 중에서 노후된 주택들이 하향료가 되면서 저소득층 임차인들에게 공급이 증가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장기에는 공급이 증가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신규로도 가능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니면 하향료가를 통해서 공급이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공급이 증가하면 특히 하향료를 통해 공급이 증가하면 언제까지 증가하냐면 초과 이윤이 소멸될 때까지 공급이 증가한다. 그러면 초과 이윤이 소멸되려면 다시 임대료가 원래 상태 회복돼야 되겠죠? 그래서 임대료가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공급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임대료는 어떻게 되고 원래 상태 회복되고 임대택의 양은 증가하고 그래서 장기에는 임대료는 원래 수준 그리고 주택의 양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그렇게 해서 단기에는 임대료가 상승해서 기존의 공급자에게 임대인에게 초과이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장기에는 다시 임대료가 원래 상태 회복되고 그만큼 임대택 양은 증가하고 그러면서 초과 이윤은 소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그러면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임대택의 양은 어떻게 돼요? 증가하면서 저소득층 임차인들의 주거수는 더 안정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단기적인 효과와 장기적인 효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공급적 보조 방식 잠깐 이제 확인해 봐요. 자, 그러면 공급적 보조 방식은 뭐냐면
임대사업자들한테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자에게 보조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임대료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었는데 임대사업자한테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해 준다. 그러면 어때? 임대사업 재미가 있죠. 왜냐면 세제 혜택이나 여러 가지 이제 혜택, 정책자금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그러면 임대사업이 재미있으니까 단기에는 공급이 증가 안 돼도 장기에는 공급이 증가되거든요. 그래서 단기에는 그대로 있고 장기에는 공급이 증가되는데 공급이 증가되는 정도는 지원이 이루어진 정도만큼 증가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만큼 증가했다는 것은 이만큼의 지원이 이루어졌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거 옮겨놓으면 이만큼의 지원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네. 그러면서 공급이 증가되면서 임대료가 다시 원래보다 하락한다. 그러면 지원은 여기서 이만큼 이루어지면서 공급이 증가했는데 공급이 증가하면서 임대료는 원래보다 이만큼 하락해서 이만큼이 지금 원래 임대료보다 하락했거든요. 그럼 이만큼은 누가 혜택을 보는 거예요? 자, 단기에는 공급이 안 되지만 장기에는 공급이 증가돼서 원래 임대료보다 이만큼 하락했으니까 하락한 만큼 누가 혜택? 임차인이 혜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근데 지원은 천천히 얼어서 어디까지? 여기서 이만큼이니까 따라서 나머지 이 노란 부분은 누가 혜택? 임대인이 혜택을 얻게 된다. 따라서 임대사업자, 즉 공급측 보조 방식의 경우에 임대사업자 들어가서 지원해주면 단기에는 임대만 혜택이지만 받았으니까 장기에는 공급이 증가하면서 전체 보조된 것 중에서 이만큼 임차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도 있다 하는 거 확인 정리해 두시면 돼.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공급측 보조 방식은 여기까지.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288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이번에 공급측 보조 그랬네요.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주택 생산 공급자에게 낮은 수준의 금리로 건설 자금 등을 지원하는 형태로서 결국 공급자의 건설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서 주택 시장에서 단기에 당장 공급의 증가의 효과가 있기는 힘들겠지만 장기에 주택 공급을 증가하게 되어서 주택 임대료를 어떻게 되고 하락시켜서 주택 소비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기대하는 유형이 되면서, 그러면서 하락한 만큼 임차인도 혜택을 보고 나머지는 임대인이 같이 혜택을 나눌 수가 있더라. 자, 여기까지가 이제 임대료 보조 정책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공주택 정책 체크해봐요. 자, 이건 다 밑에다 쓸게요. 자, 먼저 공공주택이 뭐냐면 정부에서 아주 시장 임대료보다 아주 저렴한 임대료로 저소득층을 위해서 공급되는 주택이 바로 공공주택이에요. 정부에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시장 임대료보다 아주 저렴하게 공급해주는 주택, 이것이 공공주택인데, 그럼 이런 공공주택이 공급됐을 때 사적 시장에서, 민간 시장이죠. 사적 시장에서 어떠한 효과가 발생할 수가 있는가 하는 걸 분석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자, 공공주택이 공급되기 전에 사적 시장에서는 이런 형태로 주택의 균형이 형성되어 있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공공주택이 사정없이 공급되면 사적 시장에서는 가만히 보니까 공공주택을 싸게 공급해 주니까 사적 시장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공공으로 이주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따라서 사적 시장은 주택의 수요가 어떻게 돼요? 주택의 수요가 감소해요. 왜? 이 사적 시장에 사는 사람들이 싸게 공급하는 공공주택으로 이주하면서 공공주택으로 이주가 활발해지면서 사적 시장에서는 주택의 수요가 감소한다. 그러면 수요가 감소하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그러면서 균형점 A가 되면서 임대료가 단기는 이렇게 하락한다. 자, 그러면 원래 균형 임대료는 이만큼 했는데 수요가 감소해서 임대료가 하락하면 하락한 만큼
임차인은 좋겠지만 임대인은 손해가 되죠. 따라서 임대인에게 임대료 하락한 만큼 초과 손실이 발생해버려요. 초과 손실이 발생해버려. 하락했으니까. 그러면 임대사업자가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공급을 줄이려고 하겠지. 근데 문제는 단기에는 공급량을 조절할 수 없으니까 여기까지 끝이고, 장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주택 공급이 감소한다. 언제까지? 초과 손실이 없어질 때까지, 응? 초과 손실이 없을 때까지 공급이 감소한다. 그러면 초과 손실이 없어지려면 다시 임대료가 원래 상태로 회복될 수 있어야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임대료가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되면서 초과 손실이 소멸될 때까지 공급이 감소하고, 그에 따라서 임대료는 어떻게 되고, 장기적으로 임대료는 원래 수준으로 회복되고, 그리고 사적 시장의 주택의 양은 원래는 이만큼이었던 것이 이만큼으로 감소했겠죠. 주택의 양은 감소한다. 여기까지가 이제 공공주택이 공급됐을 때 사적 시장에서 단기적인 효과와 장기적인 효과가 구분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시장 전체로 한번 해석 한번 해볼까요? 그럼 시장 전체로 해석을 해보면, 단기에는 사적 시장의 임대료가 하락하니까 공공주택으로 이주한 사람은 저렴한 임대로 이사 갔으니까 그만큼 이익이 되는 것이고, 사적 시장에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은 그러면 그만큼 임대료가 하락한 만큼 이익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단기에는 공공주택으로 이주한 사람이나 사적 시장에 그대로 머무는 사람이나 둘 다 혜택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이고, 반대로 장기에는 사적 시장의 양은 원래 수준, 사적 시장의 임대료는 원래 수준 회복되고, 그리고 사적 시장의 양은 어떻게 돼요? 감소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적 시장이 감소한 것은 뭐 공급돼서? 공공주택이 공급돼서 이만큼이 감소한 것이니까, 공공주택이 공급된 것만큼 사적 시장이 감소했다고 봐야 되니까, 전체적으로는 어때요? 공공주택이 공급하기 전과 비교했을 때 불변이 되는 거예요. 왜? 이거 주던 것만큼 이거 늘어났으니까. 거꾸로 이거 늘어난 것만큼 이거 줄었으니까. 근데 주택의 임대료는 다시 사적 시장은 원래 수준 회복돼 버려요. 그러면 장기에 사적 시장은 임대료가 원래 상태 회복됐고, 또 사적 시장 주택량은 감소했고, 공공주택이 공급된 것만 감소하다 보니까 사회 전체로 볼 때는 주택량은 불변이지만 임대료는 사적은 비싸고 공공은 싸다 보니까 공공주택과 사적 시장 사이에는 임대료가 차등 이중가격이 형성되고, 그러면서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사적 시장에서의 임대료의 차익만큼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것과 똑같은 혜택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핵심은 단기에는 공공으로 이주한 사람이나 사적 시장에 머무는 사람이나 둘 다 혜택이고, 반대로 장기에는 누구만 혜택? 공공으로 이주한 사람만 혜택. 왜? 사적 시장은 다시 임대료가 원래 상태로 회복된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단기적, 장기적 효과 구분했는데, 그러면 가격 통제 정책에서 임대료 통제, 임대료 규제에서는 임대주택 정책에서는 임대료 규제, 그 다음에 임대료 보조, 그리고 공공주택 공급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셋 중에서 직접적 개입은 뭐가 있고, 공공주택 공급이나 임대료 규제가 직접적 개입이고, 임대료 보조는 간접적 개입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공공주택이나 임대료 보조하는 것은 정부가 재원이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따라서 보통 공공주택 공급이나 아니면 임대료 보조는 선진국에서 많이 쓰는 것이고, 반대로 돈이 없는 개발도상국에서는 보통 임대료 규제를 많이 쓴다 하는 것도 같이 정리하시면 되고, 각각의 정책이 시행됐을 때 여러 가지 단기적,
장기 효과와 내용 분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잘 정리해서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택정책의 흐름, 특히 이제 임대료 규제는 분양가 규제와 같이 연결해서 확인했을 것이고, 나머지 내용들 같이 참고해서 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조세정책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